1999년 9월 14일 오전 8시 37분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외곽의 폐공동 저온 창고에서 콘크리트 절단기가 멈췄다. 기계가 고장난 것이 아니었다. 날이 바닥을 뚫고 내려간 뒤 안쪽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기 때문이었다. 돌이 깨지는 소리도 철근이 끊어지는 소리도 아니었다. 얇고 메마른 것이 여러 겹으로 갈라지는 소리였다. 작업반장 오병철은 절단기 전원을 내리고 허리를 굽혔다. 잘린 바닥 틈에서는 오래 갇혀있던 냉기가 올라왔다. 창고는 10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안쪽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다. 벽에는 검은 곰팡이가 번져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은 전기가 끊긴 채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다. 사과를 쌓아두던 나무 상자에서는 썩은 나무 냄새가 났고 바닥 구석에는 농약 포대가 납작하게 사가 있었다. 오병철은 손전등을 켜 잘린 틈 안으로 비추었다. 처음에는 마른 나뭇가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지 끝에 5개의 마디가 있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뒤에 서 있던 인부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오병철은 대답 대신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빛이 바닥 틈 아래로 굴러가며 웅덩이처럼 고인 어둠을 훑었다. 그 순간 하얗게 마른 손가락과 손목뼈 그리고 그 위에 눌어붙은 누런 천 조각이 드러났다. 사람이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창고 전체에 울렸다. 누군가 밖으로 뛰어나갔고 다른 누군가는 입을 막은 채 문 옆에 주저앉았다. 절단기의 날은 아직 회전을 멈추지 못해 낮게 윙윙거렸다. 그 소리가 마치 바닥 아래 누군가가 이를 갈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청송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간 것은 오전 8시 46분이었다. 현장에 처음 도착한 사람은 현서파출소 순경 2명이었고 그 뒤를 따라 형사계 차량이 들어왔다. 회색 프라이드 승용차에서 내린 서인철 경위는 창고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그는 창고를 알고 있었다. 정확히는 이 창고에 대해 잊으려고 애써 온 사람이었다. 1987년 가을 29살의 최은숙이 사라졌을 때 마지막으로 수색해야 했던 곳. 그러나 당시 파출소장이 며느리가 집 나간 일을 살인 사건처럼 만들지 말라 며 문을 닫아버린 곳. 젊은 순경이었던 서인철은 그 명령에 항의하지 못했다. 장만복 이장이 창고 열쇠를 흔들며 안에는 사과밖에 없다고 웃었고 그는 그 웃음을 믿지 않으면서도 돌아섰다. 12해 동안 그날의 금속성 웃음이 꿈속에서 따라다녔다. 서인철은 흰 장갑을 끼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콘크리트가 갈라진 자리에 과학수사 요원들이 낮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바닥은 다른 부분보다 색이 조금 진했다. 폭이 약 1m 반, 길이가 2m쯤 되는 사각형 구역만 콘크리트 입자가 거칠고 가장자리에 오래된 쇠흙손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중에 더 씌운 흔적입니다. 과학수사반의 윤기호가 말했다. 대략 10년 이상 된 것 같고요. 밑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서인철은 대답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 절단된 틈 사이로 보이는 손뼈는 오른손이었다. 손가락 하나가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었고 손목 근처에는 녹슨 금속 조각이 붙어 있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금속 조각이 동그란 윤곽을 드러냈다. 여자 손목시계였다. 유리판은 깨졌고 가죽끈은 거의 사라졌지만 시계바늘은 남아있었다. 10시 17분 서인철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눅눅한 시멘트 냄새와 오래된 농약 냄새 사이로 기억 속에 종이 냄새가 끼어들었다. 1987년 실종신고서, 누렇게 변한 주민등록등본, 남편 김태수의 진술서, 아내가 돈을 가지고 달아났다는 한 문장. 그는 그 문장을 12해 동안 믿은 적이 없었다. 오전 10시가 지나자 바닥 철거가 시작됐다. 작은 망치와 끌로
콘크리트를 조금씩 걷어냈다. 큰 장비를 쓰면 뼈가 손상될 수 있었다. 창고 안에는 기계 대신 금속이 콘크리트를 찍는 둔탁한 소리만 반복됐다. 한 겹이 벗겨질 때마다 회색 먼지가 피어올랐고 인부들은 밖으로 밀려났다. 낮 12시 20분 첫 번째 두개골 일부가 드러났다. 시신은 왼쪽으로 몸을 웅크린 채 묻혀 있었다. 무릎이 가슴까지 올라와 있었고 두 팔은 등 뒤로 돌아가 있었다. 손목 근처에는 삭아버린 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목뼈 주변에서는 희끄무레한 플라스틱 띠가 발견됐다. 사과 상자를 고정할 때 쓰던 포장용 결속 밴드였다. 밴드 한쪽에는 금속 잠금쇠가 여전히 물려 있었고 잠금쇠에는 강한 압력으로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 윤기호가 핀셋으로 그것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목에 감긴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인철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시신 위에는 석회가루가 두껍게 뿌려져 있었고 그 위를 깨진 벽돌과 자갈이 눌러놓고 있었다. 골반 아래에서는 자주색 천 조각이 나왔다. 오래전 여성용 스웨터에 쓰이던 굵은 아크릴 실이었다. 흙 속에서는 붉은 플라스틱 머리핀이 나왔고 발목 근처에서는 구두 밑창 하나가 발견됐다. 서인철은 붉은 머리핀을 보는 순간 1987년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최은숙의 여동생 최미정이 파출소 책상 앞에서 사진을 내밀던 모습이었다. 사진 속 은숙은 사과나무 아래 서 있었고 머리 옆에 작은 붉은 핀을 꽂고 있었다. 미정은 언니가 집을 나갈 사람이 아니라며 울었다. 그러나 파출소장은 사진을 서랍 안에 넣고 다시 꺼내지 않았다. 경위님, 윤기호가 그를 불렀다. 두개골의 윗부분이 완전히 드러나자 이상한 점이 보였다. 오른쪽 위 어금니 하나가 비어 있었다. 자연스럽게 빠진 흔적이 아니라 뿌리 주변 뼈가 깨져 있었다. 누군가 억지로 뽑아낸 것처럼 보였다. 사후 손상일 수 있습니까? 서인철이 물었다. 주변 뼈 상태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도구를 쓴 흔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인철은 입술을 다물었다. 최은숙의 실종 기록에는 신체 특징이 한 줄 적혀 있었다. 오른쪽 위 어금니 금니. 신원 확인에 가장 유용한 특징이었다. 누군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일부러 없앴을 수 있었다. 오후 2시가 넘어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창고 밖으로 몰려들었다. 사과 수확철이라 모두 밭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소문은 면사무소보다 빨랐다. 노인들은 낮은 목소리로 최은숙의 이름을 말했다. 어떤 이는 벌써 죽었을 줄 알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같은 입에서 번갈아 나왔다. 그들 뒤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장만복이었다. 1987년 당시 57이었던 그는 이제 70에 가까웠지만 몸은 여전히 꼿꼿했다. 회색 양복 위에 낡은 점퍼를 걸쳤고 입게는 담배가 물려 있었다. 그는 경찰 통제선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창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놀란 표정은 없었다. 무슨 뼈가 나왔다고? 그가 물었다. 서인철은 창고 밖으로 나와 그와 마주섰다. 12해 전에는 장만복의 목소리가 더 컸고 자신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사람 뼈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최은숙이는 아니지. 장만복은 너무 빨리 대답했다. 서인철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깊어진 주름 사이로 땀이 맺혀 있었다. 날씨는 선선했지만 장만복의 셔츠 깃은 젖어 있었다. 아직 신원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만복의 담배 끝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는 헛기침을 한 뒤 시선을 돌렸다. 옛날에 떠돌이도 많았고 창고에 몰래 들어와 자던 사람도 있었어. 괜히 마을 사람들 들쑤시지 마. 1987년에도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여자가 제 발로 나간 거였으니까. 직접 버스에 타는 걸 봤다고 진술하셨죠. 봤으니까 봤다고 했지. 몇 시 버스였습니까? 장만복은 잠깐 입을 다물었다.
담배 연기가 그의 얼굴 앞으로 흘렀다. 오래된 일을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하나. 서인철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의 구두를 내려다봤다. 오른쪽 구두 앞코에 회색 가루가 묻어 있었다. 창고 안에서 나온 콘크리트 먼지와 비슷한 색이었다. 장만복이 경찰보다 먼저 안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며칠 전 이미 이곳을 다녀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때 창고 안에서 윤기호가 큰 소리로 불렀다. 경위님, 이것 좀 보십시오. 서인철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윤기호는 시신의 골반 아래에서 꺼낸 작은 물건을 흰 천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길이 약 6cm의 황동 열쇠였다. 녹이 슬었지만 손잡이에 새겨진 글자는 읽을 수 있었다. 이장실 2호. 창고 안의 공기가 갑자기 더 차가워졌다. 장만복은 통제선 밖에 서 있었지만 열쇠를 본 순간 표정이 굳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서인철은 놓치지 않았다. 이 열쇠를 아십니까? 서인철이 물었다. 장만복은 다시 담배를 입에 물었다. 옛날 열쇠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날 저녁 시신은 경북대학교 법의학실로 옮겨졌다. 창고는 봉쇄됐고 바닥에 콘크리트 조각과 석회, 포장용 밴드, 붉은 머리핀, 손목시계가 각각 증거 봉투에 담겼다. 서인철은 마지막으로 창고 안을 둘러봤다. 북쪽 벽에는 오래된 사과 선별표가 붙어 있었다. 1987년 10월에 출하량이 연필로 적혀 있었고 10월 16일과 17일 사이만 숫자가 지워져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아래로 내렸다. 시신이 있던 자리 밑에서 젖은 종이 한 조각이 콘크리트에 붙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떼어내자 날짜가 드러났다. 1987년 10월 17일. 최은숙이 사라진 다음 날 발행된 지역신문이었다. 누군가 그날 아침 신문을 구겨 하체 밑에 넣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었다. 서인철은 종이를 든 채 창고 밖에 서 있는 장만복을 바라보았다. 12해 전 사라진 여자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을 떠난 적도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몸 아래 묻힌 열쇠는 살인자가 시신과 함께 없애려 했던 문 하나가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최은숙 실종 사건 기록은 청송경찰서 지하 문서고 맨 안쪽 철제 선반에서 발견됐다. 회색 끈으로 묶인 서류철은 6장뿐이었다. 표지는 습기를 먹어 가장자리가 말려 있었고 오른쪽 위에는 푸른색 잉크로 가출 추정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종이에서는 오래된 담배 냄새와 곰팡이 냄새, 기름 걸레로 닦은 철제 캐비닛 특유의 냄새가 났다. 서인철은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는 열람실에서 서류를 한 장씩 펼쳤다. 1987년 10월 16일 오전 9시 20분 신고자 김태수, 관계 남편. 아내 최은숙이 전날 밤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으며 안방 장롱에 넣어둔 현금 12만 원과 옷 몇 벌이 없어졌다는 내용이었다. 부부싸움이 잦았고 최은숙이 이전에도 대구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했다는 문장이 뒤따랐다. 그 아래에는 당시 파출소장의 의견이 적혀 있었다. 가정불화로 인한 자진 가출 가능성이 농후함. 범죄 관련성 없음. 서인철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렀다. 잉크는 이미 종이 속으로 스며들어 있었지만 그날의 목소리는 여전히 선명했다. 며느리가 집 나간 것뿐인데 면 전체를 뒤질 셈이냐. 장만복 이장이 보증한다잖아. 괜한 소문 나면 사과출에 지장 생긴다. 26살의 서인철은 당시 최은숙의 방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고와 버스 정류장도 수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출소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젊은 순경의 입을 막았다. 그날 오후 장만복은 파출소의 사과 2상자를 내려놓고 갔다. 붉은 사과 위에는 신문지가 덮여 있었고 서인철은 상자가 숙직실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다. 그 뒤로 사건은 가출이 됐다. 두 번째 장은 장만복의 진술서였다. 그는 10월 16일 새벽 6시 20분쯤 현서 버스 정류장에서 최은숙을 봤다고 했다.
최은숙은 회색 천가방을 들고 있었고 대구 방면 첫 차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다. 말을 걸자 최은숙은 여기서는 더 못 살겠다고 대답했다고 적혀 있었다. 세 번째 장은 과일 중개상 정광일의 진술서였다. 정광일 역시 같은 시각에 최은숙을 봤으며 그녀가 서울로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서인철은 두 진술서를 나란히 놓았다. 장만복의 진술과 정광일의 진술은 문장 순서까지 비슷했다. 회색 청아방, 여기서는 더 못 살겠다. 서울로 갈 생각이라는 표현이 똑같았다. 두 사람의 말이 우연히 일치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한 사람의 말을 정리한 뒤 다른 사람의 진술서에도 그대로 옮겨 적은 흔적이었다. 더 이상한 것은 필체였다. 진술 내용뿐 아니라 서명 위에 적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도 같은 사람이 쓴 것처럼 보였다. 당시 농촌파출소에서는 경찰이 진술을 대신 적고 당사자가 서명만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정광일의 이름 끝 획은 지나치게 흔들려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 그의 서명을 흉내낸 것 같았다. 서인철은 정광일의 생전거래 서류를 찾기 위해 청송농협과 옛 사과협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광일은 1993년 간암으로 죽었지만 매입전표와 위탁 판매 계약서는 남아 있었다. 그날 오후 낡은 장부 3권이 형사계 책상 위에 올라왔다. 서인철은 계약서의 서명과 실종기록 속 서명을 대조했다. 정광일이 실제로 쓴 정자는 첫 획이 길고 마지막 획이 오른쪽 위로 날카롭게 올라갔다. 그러나 진술서의 정자는 둥글고 짧았다. 광자의 가운데 획도 달랐다. 위조된 겁니까? 후배 형사 박준호가 물었다. 서인철은 계약서와 진술서를 겹쳐보았다. 적어도 정광일이 직접 한 서명은 아니야. 그럼 버스 정류장에서 봤다는 목격자가 하나 줄어드는군요. 아니, 처음부터 없었을 가능성이 크지. 서인철은 버스 노선부터 다시 확인했다. 1987년 당시 현서면에서 안동과 대구 방향으로 나가던 시외버스는 하루 4차례뿐이었다. 첫 차는 새벽 6시 40분에 정류장을 통과했다. 장만복의 진술대로라면 최은숙은 그 버스를 탔어야 했다. 당시 운전기사였던 이명구는 영천의 작은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70이 넘은 그는 청력이 좋지 않았지만 그해 가을 아침은 기억하고 있었다. 사과 수확철이라 버스 안에 상인과 농민이 많았고 짐칸마다 사과 상자가 실렸다고 했다. 서인철이 최은숙의 사진을 내밀자 이명구는 안경을 고쳐 썼다. 사진 속 은숙은 결혼식 때 입은 한복 차림이었다. 얼굴은 마르고 눈매는 곧았다. 이 여자가 10월 16일 첫째 탔습니까? 노인은 한참 사진을 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안 탔소. 12해 전 일입니다. 확실합니까? 그날 일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 이명구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현서에서 여자가 하나 타긴 했어. 그런데 젊은 여자가 아니라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지. 닭 2마리를 광주리에 넣고 탔는데 닭이 계속 울어서 안동까지 시끄러웠어. 다른 여자 승객은 없었소. 회색 가방을 든 여자는요? 없었어. 장만복 이장은 정류장에 있었습니까? 노인은 이번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을 오므린 채 창밖을 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 이장이 길 건너편에 서 있기는 했지. 서인철의 시선이 멈췄다. 누군가를 배웅했습니까? 아니, 버스가 떠날 때까지 그냥 서 있었어. 사람 얼굴을 세는 것처럼. 노인은 마지막 문장을 말한 뒤 입을 닫았다. 청송으로 돌아온 서인철은 곧바로 김태수의 집으로 향했다. 집은 사과밭 사이 비탈길 끝에 있었다. 대문 옆 감나무는 오래전에 잘렸고 마당에는 깨진 농약통과 녹슨 경웅이 부품이 쌓여 있었다. 박계수는 마루에 앉아 마늘을 다듬고 있었다. 12해 전보다 몸이 작아졌지만 눈빛은 그대로 날카로웠다.
또 뭘 캐러 왔소? 그녀는 서인철을 보자마자 물었다. 최은숙 씨 방을 보겠습니다. 방은 진작 헐었어. 집은 그대로인데 방만 헐었다는 겁니까? 박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안방 오른쪽의 작은 방은 현재 농기구와 포대 자루를 쌓아두는 창고로 쓰이고 있었다. 벽지는 1990년대 초반에 유행한 연분홍 꽃무늬로 바뀌어 있었다. 서인철은 장갑을 끼고 방바닥과 문틀을 살폈다. 장롱이 있었던 자리에 장판만 색이 달랐다. 벽 아래쪽에는 새 벽지 아래로 오래된 얼룩이 비쳤다. 과학수사반이 벽지 일부를 떼어내자 그 밑에서 검붉은 점들이 드러났다. 아주 작고 넓게 튄 자국이었다. 윤기호가 면봉으로 시료를 채취했다. 혈흔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래돼서 사람 피인지까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박계수는 방문 밖에서 그 말을 듣더니 코웃음을 쳤다. 며느리가 칼질하다 손가락을 베었겠지. 사람 사는 집에 피 한 방울 없는 데가 어디 있다고. 서인철은 얼룩의 높이를 보았다. 바닥에서 약 90cm. 손을 베어 흘린 피라기보다 무언가가 벽에 부딪히며 튄 형태에 가까웠다. 마당으로 나오자 김태수가 사과 선별장에서 돌아왔다. 그는 45이 되어 있었다. 얼굴은 햇볕에 검게 탔고 왼쪽 눈 밑이 떨렸다. 서인철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는 담배부터 물었다. 뼈가 은숙이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잖소. 오른쪽 위금리가 사라진 흔적이 있습니다. 김태수의 손이 멈췄다. 은숙 씨 신체 특징과 같습니다. 금리 한 사람이 세상에 하나요? 붉은 머리핀도 나왔습니다. 그런 건 시장에 널렸지. 목에는 사과 상자를 묶는 결속 밴드가 감겨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라이터를 켜려 했지만 불이 붙지 않았다. 3번쯤 바퀴를 돌린 뒤에야 작은 불꽃이 튀었다. 서인철은 그가 담배에 불을 붙이는 동안 서류 한 장을 꺼냈다. 1987년 10월 17일 김태수 씨의 협동조합 채무가 전액 정리됐습니다. 김태수는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무슨 소리요? 원금 180만 원과 연체이자. 당시 기준으로는 사과밭 일부를 팔아도 갚기 어려운 돈입니다. 장 이장이 사정을 봐준 거요. 아내가 실종된 다음 날에 그해 작황이 안 좋았으니까 다른 농가 채무는 그대로였습니다. 김태수 씨 것만 지워졌습니다. 박계순이 마루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장 이장이 우리 집을 도운 게 죄요? 은숙이 그년이 집안을 말아먹고 도망간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서인철은 그녀를 바라봤다. 최은숙 씨가 집을 나갔다고 누가 처음 말했습니까? 태수가 말했지. 김태수 씨는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까? 마당이 조용해졌다. 멀리 선별장에서 사과가 나무판 위로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둔탁한 충격음이 일정한 강역으로 이어졌다. 김태수는 담배를 반도 피우지 않은 채 바닥에 버리고 구두로 눌렀다. 나가시오. 1987년 10월 15일 밤 최은숙 씨와 싸웠습니까? 부부가 싸울 수도 있지. 이웃들은 여자의 비명과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 말 믿지 마시오. 다들 기억을 만들어내는 거요. 한 이웃은 밤 10시쯤 당신이 이불에 싼 무거운 물건을 창고 쪽으로 끌고 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김태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사과였소. 이불에 사과를 쌉니까? 상품 못 되는 사과였어. 썩어서 버리려고. 그날 밤에 다음 날 차가 들어오니까 서인철은 더 몰아붙이지 않았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말을 멈추게 하면 스스로 빈틈을 채우려 한다. 김태수 역시 입을 다문 채 서 있었지만 눈동자는 계속 창고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날 저녁 서인철은 현서파출소의 옛 직무일지를 다시 펼쳤다. 실종 기록과 별도로 보관된 일지였다. 1987년 10월 15일 밤 기록은
형광등 아래서도 흐릿했다. 종이 한가운데 검은 먹선이 길게 그어져 있었다. 그는 스탠드 불빛을 옆으로 기울였다. 잉크가 덮인 부분 아래로 눌린 글씨 자국이 보였다. 연필을 비스듬히 문지르자 사라졌던 문장이 천천히 나타났다. 22시 31분 공동저온 창고 인근 여성 비명 신고. 그 아래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옆에는 다른 필체로 장난전화 출동 불필요라고 써 있었다. 서인철은 당시 전화번호부를 가져와 번호를 확인했다. 장만복 이장 사무실 번호였다. 밤 10시 31분 이장 사무실에서 파출소로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는 여성의 비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기록은 곧바로 지워졌고 순찰차는 출동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장만복은 버스 정류장에서 최은숙을 봤다고 진술했다. 서인철은 일지 사본을 들고 다시 김태수를 불렀다. 청송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은 낮게 울었다. 낡은 잿더리에는 이전 조사에서 남은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고 벽시계 초침은 유난히 크게 움직였다. 서인철은 붉은 머리핀이 든 증거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다. 이걸 알아보겠습니까? 김태수는 처음에는 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몇 초 뒤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은숙이 것이 맞소. 그날 밤 저온 창고에 갔습니까? 안 갔소. 서인철은 채무말소 서류를 그 옆에 놓았다. 장만복에게 무엇을 넘기고 빚을 없앴습니까? 아무것도. 그럼 왜 실종 다음 날입니까? 김태수는 이를 악물었다. 턱 근육이 움직였다. 나는 죽이지 않았소. 서인철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아직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는 얼굴을 들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아내가 살아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형광등이 한 번 꺼졌다 켜졌다. 짧은 어둠 사이로 김태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날 밤 나는 저온 창고 앞까지 갔소. 서인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 이장 지프가 뒤에 세워져 있었어. 불도 켜져 있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문 앞까지만 갔소.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김태수는 두 손을 무릎 사이에 끼웠다. 기계 소리. 그 창고는 밤에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 들었겠지. 여자 목소리는요?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장 이장이 나오더니 집에 가라고 했소. 자기가 해결한다고. 무엇을 해결한다는 겁니까? 은숙이가 협동조합 장부를 훔쳤다고 했어. 그래서 돌아갔습니까? 장 이장이 내 빚을 없애주겠다고 했소. 조사실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다. 아내가 안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김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것도 알았습니까?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나는 죽는 줄 몰랐소. 그럼 다음 날 왜 아내의 옷을 태웠습니까? 김태수의 손이 얼굴에서 멈췄다. 서인철은 그가 대답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김태수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조사가 끝난 뒤 출입문 앞까지 걸어간 그는 손잡이를 잡고 한동안 서 있었다. 그러다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은숙이는 도망갈 생각이 없었소. 서인철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그 여자는 장부를 들고 안동으로 가려 했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김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방송국. 무슨 장부입니까? 협동조합 돈하고 농약 보조금, 장 이장이 빼돌린 거, 증거가 있었습니까? 그제야 김태수가 서인철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얼굴에는 겁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은숙이가 전부 녹음했소. 무엇으로? 작은 카세트 녹음기. 테이프는 어디 있습니까? 김태수의 입술이 떨렸다. 모르오. 장 이장이 가져갔을 거요. 그는 문을 연 뒤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 테이프에는 그날 밤 목소리도 들어 있었소. 문이 닫히고 금속 걸쇠가 맞물리는 소리가 조사실에 울렸다. 서인철은 탁자 위에 붉은 머리핀과 채무 말소, 서류를 바라보았다. 12해 동안 최은숙은 돈을 들고 달아난 여자로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집을 떠나려 했던 이유는 남편도 가난도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범죄를 세상 밖으로 꺼내려 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담긴 카세트 테이프는 최은숙의 시신보다 더 깊은 곳에 감춰져 있었다. 최은숙의 여동생 최미정은 대구 서문시장 뒤편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살고 있었다. 골목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축축했고 낡은 시멘트 담장 아래로 검은 물자국이 길게 내려와 있었다. 처마 밑에는 겨울 이불이 널려 있었고 맞은편 구멍각에 라디오에서는 낮은 음질의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서인철은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설명했다. 미정은 경찰이라는 말을 듣자 바로 문을 열지 않았다. 문고리가 2번 흔들린 뒤에야 안쪽 걸쇠가 풀렸다. 40을 넘긴 미정의 얼굴에는 은숙과 닮은 부분이 남아 있었다. 곧게 뻗은 눈썹과 말을 듣기 전에 상대의 표정을 먼저 살피는 습관. 그녀는 서인철을 좁은 안방으로 안내한 뒤 보리차 한 잔을 내놓았지만 자신은 마시지 않았다. 언니 뼈가 맞습니까? 첫 질문이었다. 서인철은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대답했다. 최종 확인은 아직입니다. 하지만 치아 상태와 유류품, 실종 시점으로 보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다. 울지는 않았다. 대신 2 손을 무릎 위에서 세게 맞잡았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나는 알았어요. 무엇을요? 언니가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 방 안에는 낡은 장롱 하나와 재봉틀, 작은 텔레비전이 있었다. 장롱 위에는 갈색 종이상자가 여러 개 쌓여 있었다. 미정은 그중 가장 안쪽 상자를 내려놓았다. 먼지가 일며 오래된 종이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상자 안에는 편지 23통과 사진 몇 장, 접힌 영수증,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에 빈 케이스가 들어있었다. 언니가 결혼하고 청송으로 간 뒤 보낸 편지예요. 처음 몇 년은 그냥 힘들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 욕, 남편 술버릇, 사과밭 일. 그런데 마지막 석 달은 달랐어요. 미정은 편지 한 통을 꺼내 서인철에게 건넸다. 1987년 8월 29일자였다. 은숙은 청송사과 협동조합의 농약 보조금 장부를 정리해 주다가 이상한 숫자를 발견했다고 적었다. 실제 농가에 지급된 양보다 서류상 수량이 훨씬 많았고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도 비료와 농약이 배정돼 있었다. 창고 신축비 일부는 현금으로 빠져나갔지만 공사비 명세에는 같은 항목이 2번 들어가 있었다. 장만복은 장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드문 마을에서 수년 동안 같은 방법을 반복했다. 언니는 원래 숫자에 밝았어요. 대구에서 격리로 일했으니까. 미정은 다른 편지를 펼쳤다. 1987년 9월 18일. 은숙은 협동조합 회의에서 장만복에게 숫자 몇 개를 물었다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썼다. 장만복은 며느리가 집안일이나 하지 왜 남자들 장부를 들여다보느냐고 소리쳤고 시어머니 박계수는 집에 돌아온 은숙의 머리채를 잡았다. 그 다음 편지에는 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태수는 다 안다. 그러나 자기는 빚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다고 한다. 서인철은 종이를 내려놓지 못했다. 카세트 테이프 이야기는 언제 처음 나옵니까? 미정은 상자 밑바닥에서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봉투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히지 않았다. 은숙이 직접 대구에 왔던 사람 편에 보낸 것이었다. 미정가, 내가 회의 내용을 녹음했다. 저 사람들은 말로 잡아떼겠지만 목소리는 지울 수 없을 거다. 만약 사흘 안에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창고 2호를 물어봐라. 편지 아래에는 한 줄이 더 있었다. 안동방송국에 가져가면 누군가는 들어줄 것이다. 서인철은 창고 2호라는 글자를 오래 바라봤다. 시신 아래에서 발견된 열쇠에는 이장실 2호가 새겨져 있었다. 같은 번호였다. 이 편지를 1987년에 경찰에 보여주었습니까? 보여줬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당신네 파출소장한테. 서인철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언니가 동네 일에 쓸데없이 끼어들다가 창피해서 도망간 거라고 했어요. 편지는 증거가 아니라 가족끼리 주고받은 푸념이라고. 편지를 가져갔습니까? 복사한다고 가져갔다가 돌려줬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장 이장이 내가 대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느 집에 사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서인철은 말없이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당시 파출소장이 내용을 장만복에게 넘겼을 가능성이 컸다. 청송으로 돌아온 뒤 그는 곧바로 협동조합의 옛 건물 도면을 찾았다. 1987년 당시 이장 사무실 뒤편에는 작은 창고 2개가 붙어 있었다. 1호실은 농약 배급표와 인장을 보관했고 2호실은 회의록과 회계장부를 넣는 방이었다. 하지만 2호실은 1988년 겨울 화재로 내부가 탔다고 기록돼 있었다. 이상하게도 화재 신고서에는 정확한 발화 지점도 피해 물품 목록도 없었다. 정기 누전 추정이라는 한 줄뿐이었다. 그 뒤 사무실은 철거됐고 현재는 마을회관 주차장이 들어서 있었다. 서인철은 당시 철거 물품의 행방을 추적했다. 마을회관 관리인은 오래된 철제 캐비닛 하나가 농기계 창고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녹이 슬고 문짝이 찌그러져 아무도 쓰지 않는 물건이었다. 캐비닛은 창고 안쪽 비료 포대 뒤에 세워져 있었다. 키보다 조금 낮은 회색 철제장이었다. 손잡이는 부러졌고 아래쪽에는 검은 그을음이 남아있었다. 과학수사반은 시신 밑에서 나온 황동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다. 처음에는 돌아가지 않았다. 윤기호가 녹을 제거하고 윤활유를 뿌린 뒤 다시 힘을 주자 자물쇠 안에서 마른 쇳소리가 났다. 딸깍.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탄 종이와 먼지 냄새가 쏟아졌다. 선반은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쥐똥과 작은 노끈만 남아 있었다. 박준호가 허탈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미 다 치운 모양입니다. 서인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전등을 비추며 안쪽 벽을 살폈다. 캐비닛 깊이에 비해 내부 공간이 이상하게 얕았다. 뒷판을 두드리자 한쪽에서만 속이 빈 소리가 났다. 나사를 풀고 얇은 합판을 들어 내자 손바닥 2개 크기의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 검게 그을린 카세트 테이프 1개가 들어있었다. 투명 플라스틱 케이스는 열에 찌그러져 있었고 라벨에는 볼펜으로 9월 회의라고 적혀 있었다. 오른쪽 모서리는 불에 녹았지만 자기 테이프 자체는 대부분 남아 있었다. 테이프는 곧바로 경북지방경찰청 음향분석실로 보내졌다. 첫 재생은 실패했다. 테이프가 늘어져 중간에서 감겼고 한쪽 릴이 깨져 있었다. 기술자는 자기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풀어 새 카세트 하우징에 옮겼다. 이틀 뒤 밤 9시 서인철과 박준호는 분석실에 앉아 첫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마찰음과 기침 소리뿐이었다. 누군가 의자를 끄는 소리, 종이를 넘기는 소리, 멀리서 개가 짖는 소리가 이어졌다. 잠시 뒤 장만복의 목소리가 나왔다. 올해 창고 공사비는 군에서 내려온 돈으로 다 정산됐어. 더 물을 건이 없어. 최은숙의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정산서에는 시멘트가 300포대인데 실제 반입은 180포대입니다. 방 안에 여러 남자가 동시에 웅성거렸다. 그리고 농약 지급대장에 이미 죽은 사람 이름이 4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물량은 어디로 갔습니까? 장만복이 책상을 치는 소리가 났다. 며느리가 감히 이장한테 도둑놈 취급을 해. 숫자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부를 누가 보여줬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의자가 넘어지고 누군가 욕설을 뱉었다. 이어서 기계 버튼을 누르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잠시 끊겼다. 후반부는 완전히 다른 장소였다. 낮은 모터 소리와 금속판이 떨리는 소리가 계속 깔렸다. 저온 창고의 환기팬이었다. 멀리서 사과 상자가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도 들렸다. 시계상 1987년 10월 15일 밤으로 추정되는 부분이었다. 최은숙이 말했다. 장부 내놓으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장만복이 낮게 웃었다. 네가 가져갔잖아. 복사본 말고 원본이요. 원본은 네가 볼 물건이 아니야. 내일 안동에 갑니다. 그 순간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수가 그만해라. 박계순이었다. 서인철은 등을 의자에 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습니까? 은숙이 물었다. 알긴 뭘 알아. 남자들이 하는 일에 네가 왜 끼어드냐. 태수 빚을 없애준 것도 이 돈 때문이죠. 네가 입만 다물면 다 끝나. 사람들 땅 빼앗고 보조금 훔친 게 어떻게 끝나요? 장만복이 가까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어디에 숨겼어? 말 안 합니다. 방송국에 보내겠다는 테이프 말이야. 이미 복사해뒀어요.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곧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몸싸움이 시작됐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깨지고 여자가 숨을 몰아쉬고 누군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 박계순이 그만 좀 해요 라고 외쳤다. 그 뒤 갑자기 녹음이 끊겼다. 분석 프로그램에 표시된 공백은 정확히 17분 42초였다. 테이프가 끊어진 겁니까? 박준호가 물었다. 기술자가 화면을 확대했다. 물리적으로 잘렸다가 다시 붙었습니다. 접착 흔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중간 부분을 떼어낸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생은 다시 이어졌다. 이번에는 환기팬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바닥을 긁는 소리와 무거운 물체를 끌어당기는 소리가 반복됐다. 누군가 거친 숨을 쉬고 있었다. 장만복이 말했다. 다리 잡아. 다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움직였다. 금속 도구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어서 플라스틱 띠가 쓸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녹음은 그 지점에서 끝났다. 박준호가 헤드폰을 벗으며 말했다. 살해 장면이 잘려나간 것 같습니다. 서인철은 테이프 화면을 바라봤다. 아니, 잘린 부분에 꼭 살해 장면만 있었다는 보장은 없어. 그럼요? 누가 들어왔고 누가 나갔는지가 들어있었겠지. 분석실 직원은 잘린 부분 양쪽에 남은 미세한 자기 신호를 더 복원해 보겠다고 했다. 테이프를 가위로 자르더라도 경계 부분에는 앞뒤 소리가 일부 겹쳐 남는 경우가 있었다. 사흘 뒤 희미한 음성 하나가 복원됐다. 먼저 마을 방송의 시작 음악이 들렸다. 밤 10시 정각마다 나오던 짧은 새마을 노래였다. 그 아래로 남자 둘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최은숙의 신음이 아주 작게 들렸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다. 손 놔요. 이러다 죽어요. 장만복이 대답했다. 입 다물어. 잠시 뒤 플라스틱 띠가 조여지는 소리가 났다. 다른 남자가 더 가까운 곳에서 외쳤다.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음질은 나빴지만 목소리는 알아볼 수 있었다. 서인철은 김태수의 조사 녹음과 테이프 속 목소리를 여러 번 번갈아 들었다. 억양과 숨을 들이마시는 습관, 문장 끝을 낮추는 방식이 같았다. 그때 또 하나의 문장이 복원됐다.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더 조이지 마요. 아직 숨 쉬잖아요. 분석실 안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김태수는 저온 창고 문 앞까지만 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문 밖이 아니라 최은숙 바로 곁에서 녹음돼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김태수는 두 번째 조사에서 첫 번째 진술을 거의 전부 뒤집었다.
그는 1987년 10월 15일 밤 공동 저온 창고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고 했고 장만복의 지프가 세워진 것을 보고도 그냥 돌아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원된 카세트 테이프를 들려주자 얼굴의 근육이 서서히 굳었다. 환기팬의 낮은 진동음 사이로 자신의 젊은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동안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손가락만 움직였다. 검지와 엄지로 바지 솔기를 문지르는 동작을 반복했다. 더 조이지 마요. 아직 숨 쉬잖아요. 테이프 속 목소리가 끝난 뒤에도 김태수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조사실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렸다. 낡은 환풍구에서는 먼지 냄새와 담배 연기가 섞인 공기가 나왔다. 서인철은 재생기를 끄지 않았다. 자기 테이프가 끝까지 돌아가며 빈 회전을 계속했다. 가볍게 딸깍거리는 소리가 침묵을 더 길게 만들었다. 창고 문 앞에만 있었다고 했죠. 서인철이 말했다. 김태수는 입술을 핥았다. 겁이 나서 거짓말했소.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안쪽 선별기 앞까지. 최은숙 씨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인철은 테이블 위에 붉은 머리핀 사진과 결속 밴드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살아있었습니까? 김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했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 이름을 불렀어.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최은숙은 사과 선별기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한쪽으로 흩어져 있었고 입술 옆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목에는 흰색 플라스틱 결속 밴드가 한 바퀴 감겨 있었다. 장만복은 작업용 장갑을 낀 채 밴드 끝을 잡고 있었고 박계수는 벽 옆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다. 김태수가 들어오자 은숙은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팔을 바닥에 짚는 순간 기침과 함께 다시 쓰러졌다. 태수야. 그녀가 그렇게 불렀다고 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 첫 번째는 놀라서, 두 번째는 살려달라는 뜻으로, 세 번째는 남편이 이미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처럼. 김태수는 장만복의 팔을 붙잡았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아내를 데리고 나갈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만복은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철제 책상 위에 올렸다. 채무 말소 확인서였다. 원금과 이자, 농기계 대여료까지 모두 지워진 서류였다. 아래에는 장만복의 도장과 협동조합 직인이 찍혀 있었다. 이 종이 하나면 내 밭은 내 것이 된다. 장만복이 말했다. 저 여자 하나 때문에 내 어머니도 길바닥에 나앉게 할 셈이냐. 박계수는 아들의 팔을 붙들었다. 태수야, 정신 차려라. 은숙이는 이미 집안을 버린 여자다. 은숙은 바닥에서 그 말을 들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에 감긴 밴드가 얇게 떨렸다. 그녀는 남편 쪽으로 손을 뻗었지만 손끝은 그의 신발에 닿지 못했다. 김태수는 그 손을 보았다. 그러나 잡지 않았다. 그는 조사실에서 그 장면을 말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밴드를 당기지는 않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장만복을 말렸고 아내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고 자신은 밖으로 나왔을 뿐이라고 했다. 문은 누가 잠갔습니까? 서인철이 물었다. 김태수의 눈이 흔들렸다. 기억 안 나요. 테이프에는 금속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뒤 바깥쪽 빗장이 걸립니다. 장 이장이 했겠지. 당신 목소리는 문 밖에서 다시 들립니다. 서인철은 복원된 음성을 재생했다. 금속 문이 닫히고 누군가 바깥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이어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여기 없었던 거요. 김태수의 목소리였다. 그 다음에는 빗장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다. 김태수는 눈을 감았다. 내가 잠갔소. 그는 마침내 인정했다.
안에서 장 이장이 문을 잡고 있었고 내가 바깥에서 빗장을 걸었어. 왜 그랬습니까? 어머니가 시켰소. 당신 아내가 안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죽일 줄 몰랐어. 목을 밴드로 조르고 있는 걸 봤지 않습니까? 겁만 주는 줄 알았소. 서인철은 의자 등바디에서 몸을 떼며 앞으로 숙였다. 당신은 아내가 숨을 쉬는지 확인했고 문을 잠갔고 장만복과 단둘이 남겨뒀습니다. 그게 겁만 주는 상황으로 보였습니까? 김태수는 얼굴을 감쌌다. 나는 그날 집에 돌아가 술을 마셨어.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소. 그런데 다음 날 새벽 다시 창고로 갔죠. 그의 손가락 사이로 눈이 드러났다. 누가 말했소?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는 자신이 또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날 오후부터 수사는 마을 전체로 번졌다. 첫 번째로 입을 연 사람은 이정복이었다. 1987년 당시 41살이었던 그는 공동저운창고에 보수와 농기계 창고 공사를 맡던 미장이었다. 지금은 손가락 관절이 굽어 작은 컵도 제대로 들지 못했다. 그는 경찰서 대신 자신의 집 부엌에서 진술하겠다고 했다. 아내가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몇 번이나 창밖을 확인했다. 10월 17일 아침이었소. 이정복은 미지근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장 이장이 사람을 보내왔어. 저온 창고 바닥을 막아야 한다고. 무슨 이유라고 했습니까? 약품 섞던 구덩이에 개 한 마리가 빠져 죽었다고 했지. 냄새나기 전에 덮어야 한다고. 직접 시신을 봤습니까? 구덩이 안은 석회가 가득했어. 위에 낡은 포대하고 돌도 들어 있었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런데 시멘트 붓기 전에 자주색 천이 하나 보였소. 어떤 천이었습니까? 여자 스웨터 같았어. 소매 끝처럼 보였지.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정복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삼키지 못하고 입안에 머금었다. 장 이장이 사람 죽였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소.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못 본 걸로 생각했지. 그는 공사가 끝난 뒤 장만복이 현금 대신 농기계 사용료를 3년 동안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이정복은 경운기를 새로 샀지만 빚이 많았다. 매년 내야 하는 사용료와 수리비를 면제받은 덕분에 밭을 지킬 수 있었다. 돈을 받은 건 아니오. 그가 변명하듯 말했다. 그런데 입을 닫은 값이었군요. 서인철의 말에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두 번째 증인은 창고 건너편에 살던 강불레였다. 1987년 당시 그녀는 밤 10시가 넘으면 대문을 걸어 잠그고 콩을 고르던 사람이었다. 사건 당일에도 부엌에서 콩자루를 정리하다 여자의 비명을 들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강불레는 마른 입술을 손등으로 문질렀다. 처음에는 고양이인 줄 알았지. 그런데 분명히 사람이었어. 문 열어라고 했어.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남편한테. 남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불 끄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당시 강불레의 남편은 장만복에게 농약값과 비료값을 빚지고 있었다. 장 이장의 눈밖에 나면 다음 해 물기를 받지 못할 수 있었다. 사과나무는 며칠만 물이 끊겨도 열매가 상했다. 강불레는 결국 불을 껐다. 그녀는 어두운 방 안에서 창고 쪽을 보았다. 잠시 뒤 지프 전조등이 켜졌고 사람 셋이 창고 뒤편을 오가는 그림자가 보였다. 누군가 무거운 것을 끌었고 금속 바닥을 긁는 소리가 밤 공기 위로 길게 번졌다. 와해 1987년에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서인철이 묻자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다. 말했어요. 누구에게요? 파출소 순경한테. 서인철은 숨을 멈췄다. 이름을 기억합니까? 강불레는 그를 한참 바라보았다.
당신이었어요. 서인철의 머릿속에서 12해 전의 새벽이 갑자기 열렸다. 최은숙이 실종된 지 이틀째 되던 날, 검은 치마를 입은 중년 여자가 파출소 뒤쪽 창문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말했다. 창고에서 여자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지프가 밤늦게 움직였다고 했다. 서인철은 그 말을 메모지에 적었다. 그러나 파출소장은 메모를 빼앗아 찢었다. 장만복과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며 괜한 헛소문으로 마을을 흔들지 말라고 했다. 서인철은 메모 조각을 쓰레기통에서 꺼내지 않았다. 그는 강불례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강불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창문 밖 사과밭을 바라봤다. 우리는 다 들었어요. 다들 자기 집 문만 닫았지. 수사팀은 옛마을 주민들을 차례로 불렀다. 국민학교 교사였던 윤동석은 사건 다음 날 새벽 김태수가 가을가에서 옷을 태우는 것을 봤다. 불 속에는 자주색 스웨터와 여성용 치마가 있었다.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2달 뒤 장만복은 윤동석의 아들이 포항제철 하청업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군청 인맥을 써줬다. 당시 협동조합 창고직이었던 최병호는 장만복이 10월 16일 오전 석회 6포대와 시멘트 15포대를 가져간 기록을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장부 한 페이지를 뜯어 화로에 태웠다. 그 대가로 병든 아내의 병원비 일부를 받았다. 마을 방송을 맡았던 박성구는 15일 밤 10시 방송을 평소보다 오래 틀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장만복은 창고 팬소리가 이상하니 주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며 노래를 2곡 더 내보내라고 했다. 박성구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한 사람씩 입을 열 때마다 최은숙의 마지막 밤은 더 선명해졌다. 누군가는 비명을 들었다. 누군가는 불빛을 봤다. 누군가는 젖은 천을 끄는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는 새벽에 시멘트 포대를 옮겼다. 하지만 아무도 창고 문을 열지 않았다. 서인철은 경찰서로 돌아와 1987년 사건 관련 기록을 바닥에 모두 펼쳐 놓았다. 실종신고서, 파출소 일지, 협동조합 채무장부, 창고 수리기록, 주민진술서가 서로 다른 시대의 먼지를 품은 차에 이어졌다. 문제는 파출소장의 개입이었다. 1987년 10월 16일 오후 서인철이 저온 창고 수색을 건의한 직후 당시 파출소장 오종구는 군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통화가 끝난 뒤 수색 명령은 취소됐고 최은숙 사건은 가출로 분류됐다. 하지만 통화 기록이 들어있어야 할 일지 한 장은 칼로 잘라낸 것처럼 사라져 있었다. 서인철은 오종구를 찾았다. 오종구는 경주 외곽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오른쪽 몸이 마비돼 있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서인철이 최은숙의 사진과 장만복의 사진을 침대 위에 펼치자 그의 왼손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1987년에 왜 수색을 막았습니까? 오종구는 입을 열었지만 공기만 샜다. 장만복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의 눈이 최은숙 사진에서 장만복 사진으로 움직였다. 서인철은 금리가 사라진 두개골 사진을 꺼냈다. 오종구의 호흡이 갑자기 빨라졌다. 왼손이 이불 위를 긁었다. 간호사가 달려왔고 면담은 중단됐다. 병실을 나서기 전 오종구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한 음절을 말했다. 장부. 서인철은 그 말이 협동조합 장부를 뜻하는지 장만복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수사팀은 장만복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장만복은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영장을 읽었다. 집 안에는 오래된 나무 가구와 농협 달력, 장식장 속 상패들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군수와 함께 찍은 사진, 새마을운동 표창장, 우수농촌 지도자,
감사패가 줄지어 걸려 있었다. 경찰은 안방 장롱과 문갑, 창고, 다락을 뒤졌다. 사과 상자 안에서는 토지 계약서와 인감 도장 수십 개가 나왔다. 대부분 이미 사망했거나 마을을 떠난 주민들의 것이었다. 그러나 카세트에서 언급된 검은 장부는 보이지 않았다. 수색이 3시간을 넘겼을 때 박준호가 마당 장독대 뒤에서 서인철을 불렀다. 가장 큰 된장독 하나가 다른 독보다 바닥이 높았다. 내용물을 퍼내자 안쪽에 얇은 합판이 깔려 있었다. 합판 밑에는 비닐 3겹으로 쌓인 검은 공책이 들어 있었다. 장만복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다. 공책에는 1980년부터 1989년까지 마을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 토지 면적, 빚의 종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돈을 빌려준 기록이 아니라 사람을 통제한 기록에 가까웠다. 김성호, 물길 3일 중단, 이후 도장 확보. 윤동석, 아들 취업 부탁, 입단속 완료. 이정복, 창고 바닥 공사, 기계료 3년 면제. 강불내 집, 농약 외상, 여자 진술 마금. 서인철은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1987년 10월 부분에는 김태수의 이름이 있었다. 태수 빚 전액 정리, 여자 처리 후 침묵 확인. 그 아래에는 박계순, 창고지기 최병호, 방송 담당 박성구의 이름이 차례로 적혀 있었다. 받은 대가와 해야 할 일이 한 줄씩 붙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당시 파출소장 오종구의 이름이 있었다. 오 소장, 금리 1돈 현금 대신 지급, 가출 처리. 서인철은 한동안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옆에 서 있던 윤기호가 낮게 말했다. 금리라면 최은숙의 두개골에서 억지로 뽑힌 오른쪽 위 어금니. 신원을 감추기 위해 제거한 것으로만 생각했던 물건이었다. 하지만 장만복은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죽은 여자의 입에서 금을 뽑아 경찰에게 건넸다. 서인철이 장만복을 바라보자 노인은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불씨가 마루 끝에서 짧게 튀었다. 공책에 쓴 말이 다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나? 장만복이 말했다. 내가 장난으로 적었을 수도 있지. 서인철은 검은 공책을 증거 봉투에 넣었다. 사람을 묻은 다음 날 장난을 적었습니까? 장만복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죽인 사람이 따로 있는데 왜 자꾸 나만 보는지 모르겠군. 누가 죽였습니까? 남편이 제일 잘 알겠지. 그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수색이 끝난 뒤 서인철은 마당에 잠시 서 있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과밭 사이로 안개가 내려앉았고 멀리 마을 회관의 스피커가 바람에 흔들리며 쇳소리를 냈다. 박준호가 검은 공책의 마지막 장을 다시 넘겨보다가 멈췄다. 경위님,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장 아래쪽에는 다른 페이지보다 훨씬 작게 적힌 문장이 있었다. 10월 15일 밤 태수가 먼저 여자 목에 밴드를 걸었다. 망설여서 내가 마무리. 서인철은 그 글을 오래 바라보았다. 장만복이 사실을 적은 것인지, 훗날 자신에게 죄가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둔 방패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김태수는 지금까지 자신이 문만 잠갔다고 말했다. 검은 장부는 그가 아내의 목에 처음으로 결속 밴드를 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었다. 장만복은 검은 장부가 발견된 다음 날 새벽 긴급 체포됐다. 청송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갈 때도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낡은 회색 점퍼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제지당하자 혀를 찾고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천천히 들어 형사들의 얼굴을 훑었다. 마치 자신이 잡혀온 사람이 아니라 누가 먼저 눈을 피하는지 확인하러 온 사람 같았다. 조사실 형광등은 밤새 켜져 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재떨이를 치운 뒤에도
오래 밴 담배 냄새가 벽과 커튼에 남아 있었다. 장만복은 의자에 앉자마자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검은 장부를 바라봤다. 서인철은 마지막 장을 펼쳐 그의 앞에 놓았다. 10월 15일 밤 태수가 먼저 여자 목에 밴드를 걸었다. 망설여서 내가 마무리. 장만복은 문장을 한 번 읽고 입꼬리를 올렸다. 내 글씨 같나? 필적 감정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내 글씨면 뭐가 달라지나? 그날 본 걸 적은 건데. 김태수가 먼저 밴드를 걸었다는 겁니까? 그래. 장만복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놈이 자기 마누라랑 싸우다가 눈이 돌아갔어. 나는 말리러 갔고. 서인철은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한번 두드렸다. 말리러 간 사람이 왜 채무 말소 확인서를 준비했습니까? 김태수가 빚 때문에 미쳐 있었으니까 진정시키려고 보여준 거지. 왜 다음 날 시멘트를 주문했습니까? 이미 죽은 뒤였으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남편이. 장만복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나는 시체를 치운 죄는 인정해. 장부도 좀 손댔고. 그런데 사람을 죽인 건 김태수야. 카세트에는 당신이 결속 밴드를 잡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잡았다고 죽인 건 아니지. 최은숙 씨가 아직 숨을 쉬고 있었고 당신은 마지막까지 창고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숨은 끊어지기 직전이었어. 내가 뭘 해도 못 살렸어. 왜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장만복은 웃음을 거뒀다. 1987년 청송 시골에서 밤중에 구급차가 몇 분 만에 오는 줄 아나? 그럼 왜 파출소 신고 기록을 지웠습니까? 그건 오 소장이 한 일이지. 그에게 금리를 줬습니까? 금리 한 돈으로 경찰이 사건을 덮었다고 믿고 싶은 모양인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는 앞으로 몸을 숙였다. 오 소장은 돈이 아니라 자기 자리 때문에 입을 닫았어. 군청, 농협, 면사무소까지 다 엮여 있었거든. 내가 아니었어도 은숙이는 살아서 마을을 못 나갔어. 서인철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 말은 살해를 인정하는 겁니까? 장만복은 다시 의자에 기대 앉았다. 내가 한 말은 그 여자가 너무 많은 사람 밥줄을 건드렸다는 뜻이야. 첫 조사는 그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장만복은 은숙의 죽음을 김태수에게 돌렸고 김태수는 자신이 밴드를 목에 걸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박계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다. 세 사람의 진술은 서로를 물어뜯었지만 결정적인 순간만 비어 있었다. 누가 처음 밴드를 걸었는가? 누가 마지막으로 조였는가? 누가 시신을 하체부터 하얀 석회 포대 안에 밀어 넣었는가? 검은 장부는 답처럼 보였지만 장만복이 훗날을 대비해 만든 함정일 가능성도 있었다. 서인철은 장부의 모든 문장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정확하게 적힌 부분이 문제였다. 사람을 죽인 자가 자신의 범행을 그대로 기록할 이유는 없었다. 특히 태수가 먼저 걸었다는 문장은 장만복에게 가장 유리했다. 그것은 기록이라기보다 미리 준비한 변명처럼 보였다. 수사팀은 다시 김태수를 조사했다. 김태수는 장부 내용을 들은 순간 의자에서 일어났다. 거짓말이요. 그는 책상을 두 손으로 짚었다. 내가 밴드를 걸었다고 그 영감이 지어낸 말이요. 왜 그런 기록을 남겼다고 봅니까?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당신이 먼저 아내를 붙잡은 적은 없습니까? 김태수는 숨을 몰아쉬었다. 싸우기는 했어. 은숙이가 테이프하고 장부를 들고 나가려 해서 가방을 빼앗았소. 그런데 목에 줄을 건 건 장만복이야.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아내를 때렸습니까? 그는 고개를 돌렸다. 한 번 밀쳤소. 어디로? 선별기 쪽으로. 머리에 피가 난 이유가 그겁니까? 모르오. 목에 결속 밴드가 걸릴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김태수는
양손을 무릎에 눌렀다. 장이장이 밴드를 들었고 나는 은숙이 팔을 잡고 있었어. 왜 잡았습니까? 도망가려고 해서. 그러면 장만복이 밴드를 걸기 쉽게 붙잡아준 셈이군요. 김태수는 바로 부정하지 못했다. 서인철은 그의 침묵을 오래 두었다. 당신은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아내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붙잡았습니다. 그 뒤 문을 잠갔고 다음 날 옷을 태웠습니다. 나는 목을 조르지 않았어. 그게 당신이 붙잡고 있는 마지막 차입니까? 김태수의 눈이 충혈됐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손으로 줄을 당기는 거요. 나는 그걸 안 했어. 서인철은 낮게 대답했다. 문을 잠그는 손도 사람을 죽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 김태수는 유치장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자기는 줄을 당기지 않았다고. 그 문장이 오히려 그가 사건의 다른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처럼 들렸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잘린 카세트 테이프에 17분을 더 복원해야 했다. 음향 분석팀은 불에 그을린 테이프 경계부와 남아있는 자기 신호를 다시 확대했다. 잘린 부분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일부가 다른 음악으로 덮여 있었다. 누군가 잘라낸 뒤 다시 이어붙였고 그 위에 라디오 방송을 녹음해 원래 소리를 감추려 한 흔적이었다. 1999년 10월 3일 밤 분석실에서 복원된 새 음성이 재생됐다. 처음에는 잡음뿐이었다. 오래된 트로트 반주와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가 심하게 늘어져 들렸다. 그 아래로 사람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희미하게 겹쳐 있었다. 기술자가 특정 주파수를 낮추자 음악 뒤에 숨은 목소리가 조금씩 떠올랐다. 최은숙이 먼저 말했다. 태수야, 나 좀 봐. 김태수의 목소리는 가까이 있었다. 가만히 있어. 이 사람들 무슨 짓 하려는지 모르겠어. 장부만 주면 끝난대. 그 말 믿어.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어서 장만복이 욕설을 했다. 어디 숨겼어? 말 안 해요. 무언가 세게 부딪혔다. 여자가 짧게 비명을 질렀다. 박계순이 말했다. 태수야, 팔 잡아. 김태수가 대답했다.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 네가 지금 놓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 뒤 천이 찢어지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이어졌다. 은숙은 두 사람에게 붙잡힌 듯 몸을 비틀었다. 장만복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한 번만 물을게. 복사본 어디 있나? 은숙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이미 밖에 보냈어요.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때 플라스틱 밴드가 금속 잠금소에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소리가 났다. 얇고 거친 마찰음이었다. 김태수가 외쳤다. 그걸 왜 목에 걸어요? 장만복이 낮게 말했다. 말하게 하려고. 은숙이 기침했다. 태수야. 곧바로 다른 소리가 들렸다. 사과 포장용 밴드를 조일 때 쓰는 수동식 긴장기의 손잡이가 눌리는 소리였다. 톱니가 한 칸 넘어갈 때마다 짧은 금속음이 났다. 한 번, 두 번. 은숙의 숨이 갈라졌다. 김태수가 장만복에게 달려드는 듯 의자가 밀렸다. 그만해요. 팔 놓지 마. 죽는다고. 그럼 장부가 어디 있는지 말하겠지. 세 번째 금속음이 났다. 이후 몇 초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들리는 것은 환기팬과 마을 방송의 노래뿐이었다. 그러다 은숙이 아주 작게 말했다. 미정이가 알고 있어요. 장만복이 즉시 물었다. 뭘 알고 있어? 은숙은 더 대답하지 않았다. 김태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제 풀어요. 얼굴이 이상하잖아. 장만복은 밴드를 풀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금속음이 들렸다. 테이프에서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소리였다. 단순히 손으로 밴드를 당긴 것이 아니라 긴장기의 손잡이를 더 깊게 눌러 고정하는 소리였다. 그 뒤 장만복의 목소리가 났다.
네가 놓으면 이 여자가 당장 뛰어나가. 안 뛰어가요. 어떻게 믿어? 박계순이 끼어들었다. 태수야, 장 이장 말 들어라. 은숙은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듯 목 안에서 짧은 소리만 냈다. 김태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더 조이지 마요. 아직 숨 쉬잖아요. 장만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긴장기 손잡이가 눌렸다. 네 번째 금소금이었다. 그 후 은숙의 호흡은 들리지 않았다. 분석시라는 테이프가 멈춘 뒤에도 한동안 조용했다. 박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장만복이 마지막으로 조였습니다. 서인철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음성만으로도 장만복의 직접 행위는 상당 부분 확인됐다. 그러나 테이프는 여전히 누가 긴장기를 쥐고 있었는지 눈으로 보여주지 못했다. 장만복은 자신이 기계를 만졌어도 마지막 압력을 준 것은 김태수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때 기술자가 화면을 가리켰다.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금소금 직전 아주 짧은 마찰음이 있었다. 손잡이를 잡는 사람의 소매나 장갑이 녹음기 가까이를 스친 소리였다. 그 직후 장만복의 숨소리가 오른쪽 채널에서 왼쪽으로 이동했다. 테이프 녹음기는 은숙의 가방 안에 들어있었고 바닥에 떨어진 뒤 뚜껑이 열린 채 녹음된 것으로 추정됐다. 음향 위치를 계산하면 네 번째 압력을 가한 사람은 녹음기 왼쪽, 즉 선별기 벽 쪽에 서 있었다. 당시 진술에 따르면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은 장만복이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음향 위치만으로 살인자를 단정하기에는 약했다. 더 직접적인 물증이 필요했다. 법의학실에서는 목뼈와 결속 밴드에 대한 재검사가 진행됐다. 금속 잠금소에는 반달 모양의 깊은 아픈이 2개 남아 있었다. 일반 펜치로는 만들기 어려운 형태였다. 청송지역 사과농가들이 1980년대 중반부터 쓰기 시작한 수동식 결속기, 전용 긴장기에 톱니가 찍힌 자국과 일치했다. 문제는 그 긴장기가 어디 있느냐였다. 협동조합 기록상 1987년 마을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긴장기는 한 대뿐이었다. 공동저온 창고에서 사용됐고 관리 책임자는 장만복이었다. 사건 뒤 장비대장에는 1988년 화재로 소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옛 창고직이 최병호는 그 진술을 부정했다. 불난 뒤에도 있었소. 그는 경찰서 복도 끝 의자에 앉아 모자를 손에 쥐고 있었다. 장 이장이 가져갔어. 못 쓰게 됐으니 고철로 버린다고 했지.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집 뒤 오래된 우물 쪽. 장만복의 집 뒤편에는 수십 년 전에 말라버린 우물이 있었다. 입구는 나무판과 돌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 빈 농약병과 삭은 비닐하우스 자재가 쌓여 있었다. 수색팀은 우물 입구를 열고 내부를 비췄다. 깊이는 약 6미터였다. 바닥에는 검은 물과 진흙이 얕게 고여 있었다. 배수 펌프로 물을 빼낸 뒤 감식 요원이 내려갔다. 첫 번째로 올라온 것은 녹슨 수동식 긴장기였다. 손잡이 부분은 부식됐지만 톱니와 압착부는 남아 있었다. 비닐과 기름 종이로 여러 번 감싼 흔적이 있어 완전히 썩지 않았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은 갈색 여성용 지갑이었다. 안쪽에는 물에 젖어 글씨가 번진 주민등록증 조각과 최은숙 이름이 찍힌 도장이 들어있었다. 세 번째 물건이 올라왔을 때 서인철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두꺼운 장부 한 권이었다. 검은 비닐 3겹과 쌀포대 조각으로 쌓여 있었고 안쪽에는 기름이 발라져 물이 완전히 스며들지 않았다. 그것은 최은숙이 복사해둔 협동조합 회계장부였다. 장부에는 장만복이 죽은 주민 명의로 받아낸 농약, 허위 창고 공사비, 가짜 비료 구입 내역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 붙은 은숙의 메모였다. 누가 인감을 빼앗겼는지, 누가 물기를 끊기겠다는 협박을 받았는지,
어느 공무원에게 얼마가 건너갔는지 모든 것이 날짜와 금액으로 정리돼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1987년 10월 14일에 적은 문장이 있었다. 태수가 오늘 밤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 내일 장부 원본을 보여주겠다며 저온 창고로 오라고 했다. 나를 대구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아래에는 한 줄이 더 있었다. 태수가 장 이장에게 빚을 탕감받으려는 건 알고 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했다. 서인철은 장부를 내려놓았다. 김태수는 아내가 우연히 창고에 온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전날부터 장만복과 만나고 있었고 은숙에게 거짓 약속을 했다. 저온 창고에 장부 원본이 있다고 속였으며 대구로 보내주겠다고 유인했다. 최은숙은 남편을 의심하면서도 마지막 한 번 그를 믿었다. 그 믿음 때문에 창고 문 안으로 들어갔다. 서인철이 장부를 들고 조사실로 들어갔을 때 김태수는 이미 소문을 들은 듯 얼굴이 창백했다. 서인철은 마지막 장을 그의 앞에 펼쳤다. 당신이 약속했군요. 김태수는 글씨를 보자마자 눈을 감았다. 아내를 창고로 부른 사람이 당신입니다. 장 이장이 그냥 겁만 주겠다고 했소. 그래서 장부 원본이 있다고 속였습니까? 은숙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범죄를 신고하려던 겁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서인철은 의자에 앉지 않았다. 당신은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채무말소 서류를 받았고 어머니와 함께 기다렸고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가 죽이지는 않았소. 또 그 말입니까? 김태수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장만복이 마지막으로 조였어. 나는 분명히 봤소. 그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십시오. 그의 입술이 떨렸다. 내가 다 말하면 무엇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김태수는 한동안 서인철을 바라봤다. 우리 어머니도 잡혀가겠지. 최은숙 씨는 이미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 말이 조사실 안에 떨어진 뒤 김태수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낮게 울기 시작했다. 그날 밤 문을 연 것도 나였고 닫은 것도 나였소. 잠시 뒤 그는 손을 내렸다. 그리고 은숙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장만복한테 열쇠를 넘겼소. 무슨 열쇠입니까? 저온 창고 뒤쪽 비상문 열쇠. 왜 넘겼습니까? 김태수는 대답하기 전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밖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서인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사건의 마지막 빈칸이 닫히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김태수는 곧이어 더 끔찍한 말을 했다. 은숙이는 밴드를 다 조인 뒤에도 바로 죽지 않았소. 무슨 뜻입니까? 바닥에 누워서 한동안 손가락을 움직였어. 조사실의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얼마 동안입니까? 몇 분인지 모르오. 그때 구할 수 있었습니까? 김태수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밴드만 잘랐으면 됐어. 그런데 왜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장 이장이 그러더군. 지금 살리면 우리 모두 끝이라고. 그래서요? 김태수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 됐다. 우리는 은숙이가 완전히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소. 김태수의 마지막 진술은 새벽 3시 12분에 끝났다. 조사실 창문 밖으로 청송경찰서 뒤편 가로등이 희뿌옇게 번졌고 유리창에는 밤새 맺힌 습기가 가느다란 물줄기로 흘러내렸다. 녹음기의 붉은 불빛은 계속 켜져 있었지만 김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가락 사이에는 흙이 박혀 있었고 손톱 끝은 사과 껍질을 벗길 때처럼 누렇게 물들어 있었다. 은숙 씨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했죠. 서인철이 다시 물었다. 김태수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밴드를 풀었습니까? 아무도 안 풀었소. 그 상태로 시신을 옮겼습니까? 김태수의 목이 한번 크게 움직였다. 장 이장이 죽었는지 확인했소. 코 밑에 손을 대보고
눈꺼풀을 들어보고. 그리고요. 어머니가 담요를 가져왔소. 1987년 10월 15일 밤, 저온 창고 안에는 여전히 환기팬이 돌고 있었다. 최은숙은 사과 선별기 옆 바닥에 누운 차에 목에 흰색 결속 밴드가 감겨 있었다. 입술은 벌어져 있었고 한쪽 눈은 완전히 감기지 않았다. 김태수는 그녀의 손가락이 몇 차례 움직이는 것을 봤다. 처음에는 경련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자신을 향해 손을 뻗는 것처럼 보였다. 장만복은 작업대 위에 놓인 칼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밴드를 자르면 흔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는 결속기를 밴드에서 떼어냈고 금속 잠금 소해가 목 앞쪽에 그대로 남게 했다. 박계수는 창고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담요를 펼쳤다. 겨울철 사과 상자 위에 덮던 회색 군용 담요였다. 그녀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발부터 감쌌다. 빨리 해라. 박계순이 아들에게 말했다. 날 밝기 전에 끝내야 한다. 김태수는 그 순간에도 은숙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밴드를 풀고 안동병원으로 데려가면 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장만복이 채무 말소 확인서를 그의 가슴에 밀어 넣었기 때문이었다. 지금부터 네가 본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말 뒤에 김태수는 아내의 어깨를 들었다. 장만복이 다리를 잡았다. 박계수는 창고 문을 열었다. 세 사람은 최은숙을 담요째 끌고 북쪽 벽으로 이동했다. 바닥 위로 천이 쓸리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환기팬이 아무리 크게 돌아도 그 소리는 가려지지 않았다. 사과 선별기 아래에서 붉은 머리핀이 떨어졌고 시계 유리가 콘크리트에 부딪혀 깨졌다. 장만복은 약품 혼합 구덩이에 철제 덮개를 열었다. 깊이는 사람 허리 정도였고 바닥에는 굳은 석회와 농약 찌꺼기가 엉겨 있었다. 김태수가 아내의 몸을 놓지 못하자 장만복이 그의 손등을 쳤다. 노화. 최은숙은 구덩이 안으로 떨어질 때 무릎부터 바닥에 부딪혔다. 몸은 옆으로 꺾였고 한쪽 팔이 담요 밖으로 빠져나왔다. 손목의 시계가 깨진 채 남아 있었다. 박계수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얼굴을 돌렸다. 시계 빼야 하는 것 아니오. 그녀가 물었다. 장만복은 고개를 저었다. 금리만 빼면 돼. 김태수는 조사실에서 그 대목을 말하다가 구토했다. 경찰은 잠시 녹음을 멈췄고 그는 세면대에서 입을 헹군 뒤 다시 의자에 앉았다.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다. 누가 금리를 뽑았습니까? 서인철이 물었다. 김태수는 눈을 감았다. 장 이장이 펜치를 가져왔소. 구덩이 안에 웅크린 최은숙의 입을 벌린 사람은 박계순이었다. 장만복은 창고 공구함에서 녹슨 펜치를 꺼내 오른쪽 위 어금니를 잡았다. 첫 번째에는 금리가 빠지지 않았다. 두 번째로 힘을 주자 뿌리 주변 뼈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김태수는 그 소리를 듣고 창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도망치지는 않았다. 그는 비상문 앞에서 서서 누군가 오는지 살폈다. 잠시 뒤 장만복이 손바닥 위에 작은 금리를 올려놓고 나왔다. 피와 잇몸 조직이 붙어 있었지만 그는 작업복 소매로 그것을 닦은 뒤 성냥갑 안에 넣었다. 새벽 5시쯤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최은숙의 시신은 구덩이 안에 남겨졌다. 오전 7시 장만복은 창고지기에게 석회와 시멘트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오전 9시에는 파출소장 오종구를 이장 사무실로 불렀다. 오종구는 처음에는 사건을 덮는 대가로 현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장만복이 관리하던 농가 보조금 일부를 넘겨받는 조건과 군청에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는 조건을 내세웠다. 그러나 장만복은 계약을 확실하게 묶으려 했다. 그는 성냥갑을 책상 위에 올렸다. 사라진 여자 금리요.
오종구는 상자를 열어본 뒤 얼굴을 찌푸렸다.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요? 이제 당신도 가진 게 생겼으니까. 그날 이후 오종구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최은숙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을 받아 숨겼고 신고일지를 훼손했으며 서인철이 제출한 수색 건의서를 찢었다. 사건의 마지막 조각은 오종구의 병실에서 나왔다. 김태수의 자백 이틀 뒤 서인철은 다시 경주의 요양병원을 찾았다. 오종구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서인철은 침대 옆에 검은 장부와 최은숙의 사진을 놓았다. 김태수가 다 말했습니다. 오종구의 왼쪽 눈꺼풀이 떨렸다. 장만복도 더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서인철은 작은 녹음기를 켰다. 금리를 어디에 숨겼습니까? 오종구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간호사가 물에 적신 거즈로 그의 입을 닦아 주었다. 몇 분 뒤 그는 왼손 검지를 들려고 애썼다. 손가락은 침대 옆 서랍을 향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성경책과 안경집, 오래된 열쇠가 있었다. 열쇠에는 구파출소 관사라고 적힌 금속표가 붙어 있었다. 경찰은 그날 오후 철거를 앞둔 옛 파출소장 관사를 수색했다. 부엌 바닥 장판 아래에서 작은 철제 담뱃갑이 나왔다. 안에는 검게 변색된 금리 하나와 1987년 10월 16일자 직무일지, 원본 일부가 접혀 있었다. 찢겨 나간 일지에는 군청산업계장의 전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장만복 관련 민원 확대 금지, 사과협동조합 감사 연기, 최은숙 건 가정불화로 처리. 최은숙의 죽음은 한 사람의 충동만으로 덮인 것이 아니었다. 장만복은 살인을 저질렀고 김태수와 박계수는 피해자를 넘겨주고 시신을 숨겼다. 오종구는 수사를 막았다. 군청 직원은 협동조합 비리를 보호했다. 주민들은 각자의 빚과 일자리, 물길과 농기계를 지키기 위해 입을 닫았다. 그물은 생각보다 넓었다. 장만복은 세 번째 조사에서 카세트 테이프 복원본과 결속기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에도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우물에서 발견된 수동식 긴장기의 압착 톱니는 최은숙의 목에 남은 금속 잠금소의 아픈과 일치했다. 결속기 손잡이 안쪽에서는 오래된 혈액 반응도 나왔다. 혈액형은 최은숙의 가족 기록과 모순되지 않았다. 그 기계를 쓴 사람이 나뿐이라는 증거는 없잖아. 장만복이 말했다. 서인철은 테이블 위에 최은숙의 회계장부를 놓았다. 당신은 이 장부를 찾으려고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 여자가 마을을 망치려고 했어. 마을이 아니라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겁니다. 내가 없었으면 다 굶어 죽었어. 그래서 사람들의 빚을 잡고 입을 막았습니까? 장만복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도시 사람들은 몰라. 그때 시골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물 한 번 끊기면 한 해 농사가 끝나. 농약 못 받으면 나무가 죽어. 내가 나눠줬고 내가 살렸어. 최은숙 씨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장만복의 얼굴이 굳었다. 서인철은 카세트에서 복원된 마지막 부분을 재생했다. 최은숙의 거친 숨소리 뒤로 긴장기의 네 번째 금속음이 울렸다. 이 소리를 낸 사람이 당신입니다. 장만복은 한참 듣고 있다가 고개를 돌렸다. 증명해봐. 그 말이 그의 마지막 진술이었다. 재판은 2000년 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정에는 청송 주민과 지역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복도를 밝힐 때마다 장만복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을 바라봤다. 검찰은 장만복에게 살인과 사체 은닉, 공문서 관련 범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태수는 살인의 공동정범과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됐고 박계수는 범행 방조와 사체 은닉 혐의를 받았다. 오종구는 증거 은닉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건강 상태 때문에 병상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법정에서 김태수는 끝내 장만복이 마지막으로 밴드를 조였다고 증언했다. 아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증언대에서 말했다. 저는 다 들었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그런데 왜 구하지 않았습니까? 김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밭을 잃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아내의 목숨보다 밭이 중요했습니까? 그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최미정이 일어섰다. 법원 직원이 앉으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김태수를 똑바로 보았다. 아니, 미정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법정 전체에 들렸다. 언니보다 중요한 게 있었던 게 아니야. 당신은 언니가 죽는 쪽이 더 편했던 거야. 김태수는 결국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장만복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최후 진술에서도 그는 자신이 마을을 위해 희생했다고 주장했다. 최은숙이 협동조합 비리를 외부에 알렸다면 수십 가구가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그 말을 듣고 판결문을 내려다봤다. 피고인은 공동체를 지킨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약점을 이용해 지배했다.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뒤 주민들의 가난과 두려움을 방패로 삼았다. 장만복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태수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박계순 역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오종구는 병원 침대에서 판결을 들은 지 2달 뒤 사망했다. 그가 숨기고 있던 금리는 최은숙의 치아 기록과 대조된 뒤 유족에게 돌려보내지지 않고 사건 증거물로 보관됐다. 최은숙의 장례는 2000년 초겨울 대구에서 치러졌다. 작은 장례식장 복대는 국화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영정사진 속 은숙은 28살 때의 얼굴이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붉은 머리핀을 꽂고 약간 웃고 있었다. 청송에서 온 주민은 12명뿐이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조문실 문 앞에서 오래 머뭇거렸다. 어떤 이는 봉투만 놓고 돌아갔고 어떤 이는 미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강불례는 영정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말했다. 그날 내가 문을 열었어야 했는데. 미정은 그녀를 용서한다는 말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언니는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 말만 했다. 공동저온 창고는 사건이 끝난 뒤 완전히 철거됐다. 그 자리에 새 사과 포장센터가 세워졌다. 흰색 판넬벽과 밝은 형광등, 자동 선별기가 들어왔고 바닥은 오래된 흔적을 감추듯 두껍게 다시 포장됐다. 개장식 날 군수와 농협 관계자가 리본을 잘랐다. 지역신문은 청송 사과산업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기사 어디에도 최은숙의 이름은 없었다. 서인철은 그 기사를 접어 자신의 서랍에 넣었다. 몇 달 뒤 그는 혼자 포장센터를 찾았다. 야간 작업이 끝난 건물 안에는 사과 상자만 높이 쌓여 있었다. 형광등 몇 개가 늦게 꺼지며 짧게 깜빡였다. 자동 결속기 안으로 플라스틱 밴드가 빨려 들어갔고 금속 잠금소에가 닫히는 소리가 빈 공간에 울렸다. 찰칵. 12해 전 카세트 테이프 속에서 들렸던 것과 똑같은 소리였다. 서인철은 북쪽 바닥 위에 한동안 서 있었다. 사람들은 최은숙이 장만복에게 살해됐다고 말했다. 법원 기록에도 그렇게 적혔다. 그러나 서인철은 사건이 한 사람의 손으로만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편은 그녀를 창고로 불렀다. 시어머니는 팔을 붙잡았다. 이장은 밴드를 조였다. 경찰은 기록을 찢었다. 공무원은 전화를 걸었다. 주민들은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최은숙을 죽인 것은 목에 감긴 플라스틱 밴드였지만 그녀를 12해 동안 땅속에 가둔 것은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선택한 침묵이었다. 서인철이 건물을 나서자 청송의 겨울바람이 사과밭 사이를 지나왔다. 잎이 모두 떨어진 나무들은 검은 가지를 하늘로 뻗고 있었다. 마을 회관 스피커에서는 저녁 방송이 시작됐고 잡음 섞인 음악이 골짜기 안으로 퍼졌다. 그는 차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뒤를 돌아봤다. 밝은 포장센터 창문 안에서 자동 결속기가 다시 움직였다. 찰칵. 이번에는 밴드가 상자를 묶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바깥에서 창고문을 잠그는 소리처럼 들렸다.